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수준이 한 차원 높은 방식이에요. 누가 보면 미친놈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누가 속으로 하는 말을 듣게 했어요. 들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부모님께서도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야만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어디선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보고 자라겠어요? 결국엔 부모를 보고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좀 보충을 좀 해주고 그 대답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대답을 듣고 하는 식의 대화를 한다면 아이는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검색하는 습관을 덧붙이면 참 좋죠. 이제는 AI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AI가 답을 찾아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AI에게서 좋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도 잘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질문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사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스티브 잡스였던가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말을 했었죠. 이 세상에 똑똑하고 아는 것 많은 사람들 참 많은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AI에게 뭔가 질문을 하려면 질문할 거리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미래의 세상은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AI가 채워주겠죠. 결국 우린 지식과 정보를 채워줄 수 있는 무기가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살 것인가는 나의 생각의 힘에 달려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들의 지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재용 회장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이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할 만큼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알게 되면 글쎄요, 건설 현장의 노가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 현장을 떠나게 되죠. 그것도 그것대로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이동한 곳에서 또 나의 삶이 이어져 갈 테니까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 이상을 알게 되면 이 속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남편과 싸우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헤어집니다.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환경이 어려운 탓에 빨리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참 애어른입니다. 천진난만할 나이에 그런 맛이 없죠.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나요? 야, 애는 애다운 게 좋다고 말을 하죠. 사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른스럽다고 해도 하는 짓을 보면 결국엔 어린아이 짓을 하죠.
아이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뿐이지 어른의 깊이를 가질 수는 없지 말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이 어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애랑 똑같이 애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니까 지식이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신식문물을 잘 몰라도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갖춰진 사람은 정말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깊은 통찰과 넓은 아량이 있죠. 모르는 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사실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영어를 잘 몰라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어머니께 이 현대적인 용어들을 설명드리면 저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하신다고요. 그 양반은 요즘 사람들의 그 용어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은 고스란히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품성에 있을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품성 말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머니와 이야기 끝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학력과 학식을 잣대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마인드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학력이 높아서 뭐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 마인드가 옹졸하면 결국엔 자기 지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죠. 기껏해야 자기 아는 게 많다고 남들 앞에서 자기 잘난 척을 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학력이 없고 학식이 풍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나 이 마인드가 커서 이 사회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고 다들 합니다.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말은 제가 쓰려고 하질 않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굳이 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원래가 그 모르는 사람은 말이 어지럽고요. 아는 사람의 말은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제가 아는 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인사의 큰 스님이 그러셨고요. 저희 침사부님이 그러셨어요. 저에게 그 한의학적인 사고를 만들어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저의 아버지께서도 항상 쉬운 말로 어렸던 저와 어머니가 이해되게 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장 나중에 만난 스승님도 그랬죠. 이처럼 원래 진리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겠다고 생각하고 숨을 쉬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누구에게나 당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항상 알아서 잘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가장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져다 주죠. 사실 우리 인간은 몰라서 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 자연은 미리 정보를 다 줍니다. 내가 비틀 뿐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좀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뭘 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해서 스포츠 선수가 돼서 살고 싶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가난을 먼저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 가난한 환경에서 알아야 할 것들, 채워야 할 것들을 다 채우면 나는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내가 만약에 가난을 극복했다면 또 다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을 극복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지죠.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엄청나게 많던데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랐다고 칩시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또 결이 달라요. 대신 그 거친 환경은 몹시 힘들죠. 그렇다는 건 나는 절대로 거친 환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뽁짝뽁짝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꼭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꽂혀서 난리를 핍니다. 그 소위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허비하죠.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런 사이들은 반드시 깨집니다. 절대 오래가질 못해요. 그 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혼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이런 걸 모를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책을 통해서,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내가 무시를 할 뿐이죠.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하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가령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잘 안 듣기 시작을 하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말이죠. 이럴 때 대부분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은 의사들이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의료보험 얼마나 죽여줍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공짜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병원을 쇼핑하러 다닙니다. 병을 낫겠다고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길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낫던가요? 오히려 점점 더 병원에 갈 일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주변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 감기는 잘 앓고 잘 쉬라고 몸이 보내주는 사인이라고 말이죠. 내가 평소에 자기 관리에 소홀했다는 표시예요. 그럴 때는 정말 잘 자고 잘 쉬면 저절로 감기가 낫죠.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뭘 소홀하게 하고 살았는지 자기 반성도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 몸은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안 움직이고 쉬면 낫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바닥바닥 대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는 거죠. 감기는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데 그 일주일을 쉴 만한 여유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내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사에는 병가라는 것이 있고요. 학교도 쉴 수 있어요. 우리 그 사회 시스템이 아픈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감기 정도는 하면서 우습게 여길 뿐인 거죠. 그러나 이 감기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병의 근원을 시작부터 잘못 대처를 하는 거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그 과학 만능, 의료 만능 같은 생각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은, 그리고 현대 의학은요, 아직 우리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몸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사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증상을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죠.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고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로 아픈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염이 된 부위의 염증을 없애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는 이 총체적인 방법론을 아직 현대의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병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은 병이 오지 않아요. 설령 병이 와도요, 가볍게 지나가거나 초반에 잘 다스리죠.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 내 삶을 내가 다스려내지 못해서 생깁니다. 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외부의 원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치거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서 전염병으로 죽는 일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활습관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활습관은 내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잘못 살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기의 예를 드는 겁니다. 병이 왔을 때 내 잘못을 다스리면 스스로 금방 괜찮아지는데 이걸 스스로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병원 의사에게 의지해서 억지로 그 자연을 거스르니까 병이 내부에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선 당장 안 아프게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걸로 그 증상을 치료할 뿐이라서 근본이 되는 병의 근원이 되는 내 생활 태도나 습관 그리고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은 고쳐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면 안 움직이면 돼요. 안 움직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이현주 목사님의 영상을 쇼츠로 올렸어요. 그 이현주 목사님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서 한 80이 되셨으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셨대요. 이 소리를 못 듣게 되니 깝깝해졌는데 그러다가 문득 깨우침이 오더랍니다. 그나마 한쪽 귀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으니 누군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땐 자기한테 와서 말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반드시 듣게 되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시다 보니까 일평생 기도를 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듣고 알아야 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 말만 그렇겠냐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올 돈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양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 인생학교 영상에 어디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교인은 아닙니다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하느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느니라 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비록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어릴 적에 미션 스쿨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다닌 탓에 성경을 꽤나 읽었던 놈이에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이걸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이 자연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나에게 올 것은 알아서 나에게 오고, 나를 떠날 것들은 알아서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저 성경 구절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내 몸이 젊을 때처럼 쓰여지지 않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이렇게 늙을 만큼 살았는데도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이니까요. 그 몇 년 전에 그 강남에서 만났던 건물주 할머니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보톡스를 얼굴에 맞아갖고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고 난리를 치는 이 양반이 세입자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사납게 구는 것을 보면서 참 천박스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치매로 또 파킨슨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새롭게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방을 구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이게?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해드렸던 말입니다. 물론 그 뒤론 그 할머니 저만 보면 피해 다니시긴 합니다만, 저 역시 그 얘기를 해놓고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알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뒤면 자그마치 60여 년을 이 지구별에서 산 셈인데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그 세상 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사라지던데 말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양반들 삶을 들여다보면요, 글쎄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 돈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파락파락거리는 걸 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남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독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스스로 알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 요양병원을 돌아다녀 보면요, 이 늙어서 죽어지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의 말로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 병원에 지금 있는 양반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어떻게 안 돼요. 참 그래요, 이게. 제가 봤었던 어떤 양반은 그 자산이 1,000억이 넘는데 매일 심장투석을 하러 병원에 다닙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늙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면서 정말 난리를 칩니다. 운동도 하고 여흥을 즐기고 하면서 건강을 챙긴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 방식으로 불행이 피해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파국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자식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우리 인생사의 고통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잘 관리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정작 내 아픔은 내 자식으로 와버리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 눕질 않거나 자식을 앞세우게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또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들의 아픔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벗어나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의 총합에서 옵니다. 즉, 내가 아플 짓을 해서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버린 쓰레기들이 쌓이고, 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던 것들이 쌓이고, 또 누군가에게 아프게 던졌던 그 말들이 쌓이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 그게 뭐 대수겠냐고 싶었던 것들이 조그맣게 쌓이면 결국 어떤 사고가 만들어져서 나를 덮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은 보통은요, 이 원인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탓할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탓을 해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 불행이 과연 저 사람 탓일까요? 내 불행이 과연 부모님 탓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과 저것의 연관성을 내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러지. 어느 날 하루는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를 낸 놈이 있고 사고를 당한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그 사고가 내가 걸어서 내 발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고를 낼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자연에는요, 내가 한 생각과 행동과 말 같은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복으로 돌아오고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했다면 그건 역시 고스란히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래서 내 아픔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부모님과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부모가 아파지는 법이 없고요. 자식과 잘 사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사는데 남편이 속을 썩일 리가 없고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데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리가 없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는지는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좋은 말이 부족해서 이따위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마인드 부족.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한국전쟁도 치렀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신이 쏙 빠질 만큼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고속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던 나라에서 정말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편하고 없는 것이 없는 다 있는 나라가 됐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였죠. 그렇게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낭만이 사라졌죠.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뒤섞어 놓아버리니까 가름이 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공산과 민주라는 양갈래에 가름이 타져 있었지만 이것도 20세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그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2000년을 넘어오면서 그 경계조차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순들과 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의 모든 모순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자살률 1위, 전 세계 출산율 꼴찌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족이 늘어나며 이제는 핵개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전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릴 때까지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왔는데 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가야 되는가 하는 때가 됐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개인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없어요. 100명을 만나면 100가지 주장들을 하고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우리들은 힘을 못 쓰죠. 참 재미난 건 이 지구촌은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묶여버렸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만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는 빈부격차 말입니다. 잔뜩 부를 만들어 놓고 부를 쌓아놓고 이 부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법이 없다 보니까 서로 더 갖기 위해서 다시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별은 하나예요.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을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커피 생산을 멈추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은요. 무수히 많은 타인들의 수고와 고생 덕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혼자서만 잘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구촌은요,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문제없이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값을 다 지불한 거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은 그저 서로가 서로를 안심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속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는 신용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이런 구조의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서로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는 거죠. 서로를 믿고 그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하는 만큼 돈은 저절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분배의 문제가 있다 보니 불신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보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쓰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용하는 게 눈에 보였죠. 즉, 내가 노력한 것들의 결과물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난 뒤에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열심히 일을 하고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결과물들이 사라졌을까요? 보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우리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한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타인의 수고스러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표현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누군가 집을 짓는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고요. 누군가 도로를 까는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 꽃구경을 갈 수 있지 말입니다. 내가 먹는 밥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쌀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유통시켜서 내 앞에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스러움이 배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정말 눈물 나지 않나요? 내가 누구 덕에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각성만 일어난다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의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인식으로 끌어오지 못했을 뿐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자신부터 가슴을 열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는 이 세상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이 나라는 행복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 지구촌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인류 평화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